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목소리가 높아지십니까? 그 화는 지금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 때문입니까? 화를 내는 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장면을 지나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몸이 먼저 긴장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자세가 조금 굳어지고 말을 고르게 되고 웃음이 조금 어색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기억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 곁에서 불편했던 순간들을,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장면들을,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숨을 참던 그 공기를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겁니다. 머리가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전에 신경계가 먼저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이것이 자주 화를 내는 사람 곁에서 생기는 가장 조용한 변화입니다. 소리가 없어도 긴장이 먼저 온다는 것. 그 사람이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 화는 원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울할 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침범당했을 때, 기대와 현실이 너무 어긋났을 때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그리고 얼마나 주변으로 향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눈앞의 일에 화가 난 것은 맞는데 그 강도가 상황에 비해 유독 클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을 뿐인데 신호가 한 번 더 걸렸을 뿐인데 그 반응이 그 상황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터져 나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혹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크게 건드린 건지, 무엇을 잘못한 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화하지 못한 감정을 안고 삽니다. 제때 표현되지 못한 서러움, 인정받지 못한 노력, 오랫동안 참아온 억울함. 그것들이 내부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작은 계기 하나에 훨씬 큰 화로 터져 나옵니다. 그 터지는 지점이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저항이 적은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종 집에서 혹은 가족 앞에서 더 쉽게 화를 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또 다른 패턴이 보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 것 같은 순간 먼저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면 상대가 움츠러들고 그 순간은 넘어가게 됩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불편한 상황이 빨리 끝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는 한없이 조용하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는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냅니다. 상대에 따라 화의 강약이 달라지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 그 화가 온전히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관계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무언가를 바꿔놓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이 꼭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나 자신의 감정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온 사람들이거나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 아래에는 더 부드럽고 취약한 감정이 먼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상처, 수치심, 무력감. 이런 감정들은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는 강하게 느껴지고 무언가를 밀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연한 감정을 화로 번역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무서울 때도 화가 먼저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과 그래도 그 화가 괜찮았다는 느낌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관계 안에서 자신이 받은 영향을 계속 지워나가게 됩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피곤한가 보다,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나도 실수를 했으니까. 이해하고 넘기고 배려하고 맞춰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해보다 경계가 먼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지금 이 말을 꺼내도 될까? 이게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 안에서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대화 하나를 나누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고 자리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긴장으로 경험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소모되는 시간이 됩니다. 불편함은 조용히 쌓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쌓입니다. 어떤 날 그 사람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도 그 좋은 모습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먼저 옵니다. 즐거운 자리에서도 어딘가 마음 한쪽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편하게 열었다가 갑자기 차가워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가 식어가는 장면은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그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자마자 화제가 급하게 바뀌는 순간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넘어갑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뜸해집니다. 다들 읽고 있지만 선뜻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짧은 이모티콘 하나로 마무리되는 대화들이 쌓여갑니다. 아이가 무언가 말을 꺼내다가 그 사람의 눈썹이 올라가는 걸 보고 조용히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 장면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실제로 식어가는 방식입니다. 결별 선언이나 다툼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한 것들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각자 속으로 무언가를 삼킵니다. 그 삼켜진 것들이 쌓이면서 그 자리는 점점 형식만 남은 자리가 됩니다. 사람이 자주 화를 내게 되는 데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부터 화가 가장 확실한 소통 방식이었다면 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것으로 학습됩니다. 화를 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거나 적어도 상대가 물러서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화는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가장 잘 작동하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도 그 주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어지고 표면은 잔잔하지만 속에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갑니다. 화가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가깝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곁에서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화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 화에 더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가볍게 지나치는 사람의 화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해야 하는 사람, 피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화는 다릅니다. 그 화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 나라는 사람이 그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안에서의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게 됩니다. 축소된 나, 조심하는 나, 반응을 예측하며 말을 고르는 나. 그 상태가 지속될수록 그 관계는 피로해지고 그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피하는 것이 답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거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거나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조건 안에 있거나 그럴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이해하고 어느 선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의 화가 나를 향할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반박하거나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화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자리를 내 안에 유지하는 것. 이것은 거창한 태도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한 아주 작은 방법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함은 그 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혹은 이 공간에서 나는 온전히 나이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그 화가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폭발하고 나서 오히려 더 공허해지거나
후회하거나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 그 사람 안에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화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해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지만 내가 받은 영향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화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그 화가 곁에 있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 어느 하나를 지워야 다른 하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을 다루며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한 책임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은 어쩌면 가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가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향해 있었으면 합니다. 화는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불편함도 그 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편안하게 있고 싶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고 싶고, 더 자연스럽게 웃고 싶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 바람이 과한 욕심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는 그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이해만 하려 들면 결국 사라지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이해는 선택일 수 있지만 감당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화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